인간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어디에서도 나라가 공정하게 통치되거나 번영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500여 년 전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문득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는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500년 전 그 경고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조금씩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임승수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왜 거기서 끝내세요? 예. 저는 요번 주에 아내랑 함께 그 합동 분향소에 사실 조문을 갔다 왔어요. 안산에? 예. 그 단원 고등학교에도 한번 가보고. 좀 아내는 계속 가면서 또 울고, 저는 무슨 할 말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단원 고등학교 앞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대금을 이렇게 불고 계시더라고요. 그 소리도 참 구슬프고, 마침 또 외국인 두 분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 음료수, 초콜릿,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놓여 있냐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여고생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짠했죠. 그래서 빨리 좀,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 어쨌건 속이 터지게 만드는 뉴스들이 많고, 특히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언딘이라는 업체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번에 쇼크 독트린 얘기를 했잖아요. 충격과 공포.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는데, 그걸 다시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다시 들었다는 분도 있고, 저한테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기억이 나서 다시 들었다, 이렇게 남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상적인, 사례라서 그때 얘기했는데, 이 사례가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재현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죠. 참, 재현되지 않아야 될 일이 재현돼서 더 황당하기도 하고, 참 이런 문제는 이번에 법을 바꾸든 해가지고 절대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임승수 교주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영광은 어느 지역에 돌아가나요? 제가 이제 서울시 금천구 주민인데요. 그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독서 토론 동아리 독서 공방이라는 걸 이렇게 꾸려가지고 책을 읽고 하시는데, 제 책을 선정해서 읽으셨대요. 그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와. 그래서 이제 그 저자와의 만남 해가지고 이제 5월 13일 날 화요일이거든요. 5월 13일 오후 7시에 서울시 금천구 시흥 5동에 있는 사회적 경제 키움터, 여기서 이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찾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이버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지도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가신 후에 그 지도 거기 검색창에다가 사회적 경제 키움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흥동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 번호도 있어요. 네. 독서공방 방짱을 하시는 조남희님의 번호 알려주셨는데, 그쪽에서 010-5720-5668 010-5720-5668 여기로 문의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료고요. 돈 내면 안 오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편하게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거나 제 말씀 듣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경제 키움터. 예, 사회적 경제 키움터. 사회적 경제 키움터.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5월 13일 날.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입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임승수 선생님 직접, 아련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요, 게시판에요. 임승수의 좌변기, 포스터가 올라왔네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알고 요번 주 중에 보니까 그 좌변기로 또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 책 표지에서. 예, 저는 그거를, 예. 이상하다. 내 컴퓨터에서는 그대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인데 하고 열었더니 위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좌변기. 예, 바뀌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직접 바꾸신 건 아니죠? 예, 제가 바꾼 건 아닌데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아, 그게 이제 좌변기에 끼어 있는 돈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왠지 제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신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예. 제가 그때 아마 방송 중인가 뭔가를 하느라고 그러셨군요. 답을 예. 못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그렇게 답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워낙 바쁘시니까 문자를 뭐 한두 번 씹으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뭐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예. 아니 제가 바로바로 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이 또 너무 자주 보내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다 많이 보내봐야 2번 보내는데 뭐. 딴 사람들하고는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예 안 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죠. 다운로드 수도 이번에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요. 예. 좀 전에도 저기 녹음하다가 바로 그러니까 들어왔잖아요.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예, 얼른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임승수의 좌변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잖아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짱국바님께서 이말단 교주님 문화불모지 대구에도 방문 가능하신지 하고 질문해 오셨네요. 아이고 뭐 제가 느닷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불러주셔야지. 불러주시면 당연히 갑니다. 근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무 데서도. 네. 제가 이거 방송 꽤 했는데 이 방송 들으시고 이 섭외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노무현 재단 부산 빼고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 라디오에 대해서 좀 회의하고 있어요. 사실. 예, 국민 라디오 끝발 별로 없더라. 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임승수 선생님은 비행기 표만 제공되면 해외도 가실 분입니다. 그 대신 왕복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냥 편도로 하면 제가 못 와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왕복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왕복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어디서든 그 딱 모임이라든지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우리 임승수 선생님은 안 가립니다. 예, 예, 다 안 가립니다. 가십니다. 예. 그 가릴 때가 아니고 지금 집 사정이. 아, 예. 혹시 뭐 강연료가 좀 비싸거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비싸 보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외모상은 늘 예.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지만 내용은 강연료를 많이 주시면 거절하진 않는데 않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많이 요구한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럼 저를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컨텐츠가 사실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예. 선생님의 외양과는 굉장히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컨텐츠의 질은. 알겠습니다. 전 라디오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아니 저는 정말 예. 그만큼 우리 임승수 선생님을 부르셔도 여러분이 후회를 안 한다는 얘기를 예. 예, 드리고 싶었던 제가 거죠. 복면 쓰고 강연할게요. 그럼. 예,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요.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르크스의 철학.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막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자본론 이상의 충격이 오실 거예요. 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네. 선생님이 아직도 저희 국민 라디오 청취자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자본론 처음 강의하시면서도 걱정하셨어요. 예, 사실 누가 걱정했죠. 이거에 이렇게 관심 보이겠냐,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예. 반응이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잖아요. 예, 깜짝 놀랐죠. 예. 그만큼 왜 어디서 한번 들어는 봤고 예.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중도에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자본론이기도 했고 사실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임승수 선생님이 예전에 자본론을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듯 마르크스 철학에 대해서도 정말 쉽게 알려줄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조화를 하면서 기다리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역시 서강대 철학 전공하셨군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예. 예. 얼른. 예. 예. 우리가 오늘 좀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철학이란 게 우선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 사실 철학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저는 이 정의가 제일 멋있고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철학은 세계관에 대한 학문이다. 그리고 세계관은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의 철학이라 하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세계관 하면은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거나 확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내랑 저랑 이제 2009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사실 이제 저는 계속 기자를 할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꾸준한 수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 3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마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너처럼 살고 싶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이제 간헐적 수입이고 마누라는 꾸준한 수입이니까 저는 그때 프리랜서였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마누라도 이제 저처럼 살고 싶다면서 이제 전업 작가를 선언한 거예요. 네. 이제 둘이서 간헐적 수입으로 융합 간헐적 수입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퇴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아내가 저한테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쓰겠다. 그러면서 유럽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코랑 오스트리아. 혼자서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죠. 나를 데려가면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디가드 겸으로 해가지고 체코랑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를 갔을 때 제가 정말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 충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빈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 14세기, 15세기 예술품을 모아둔 그 전시 공간에 갔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그림, 회화나 아니면 조각들이 소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아니면 순교한 성인들을 다룬 종교적인 내용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종교관도 아닌데. 서양 사람들이야 아무 뭐 충격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랑도 했을 거고 싸움도 했을 거고 다양한 삶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예술품의 소재를 이렇게 기독교라는 걸로 획일화시켜서 그릴 수가 있을까? 그건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도 그렇게 획일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그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마녀 사냥도 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단이니까 이제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또 세상을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가서 다 썰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죠. 예, 종교 전쟁.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색안경, 이 색안경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철학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은 세계관에 대한 학문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세계관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획일화된 세계관. 바로
돈 중심 세계관이죠. 마치 그 당시 서양의 중세가 모든 것을 신의 은총이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 같이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돈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삶에 쩔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이 돈 중심 세계관을 극복하고 이 돈 중심 세계관으로는 볼 수 없는 사회의 어떤 다른 면모를 한번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마르크스의 세계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 그 용어를 보면은 변증법, 유물론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할 얘기는 유물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물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별되는 세계관, 철학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문화아나운서께 질문을 하면은 너 죽었어 하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유물론과 관념론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아요. 하시죠, 선생님께서. 제가요? 예, 뭘 질문합니까? 예.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보통 유물론, 관념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유물론은 뭐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념론은 뭐 정신이나 관념. 뭐 그런 게 좀 얼추 맞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유물론과 관념론이 크게 나뉘게 되는 그 구체적인 경계선은 이거예요. 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유물론은 세상의 근원을 물질이라고 본 것이고 관념론은 세상의 근원을 어떤 정신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 신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념 이런 것에서 세상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두루뭉술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선 관념론부터 한번 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신의 진화, 신의 진화, 신도 진화했다라는 책이, 신의 진화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베리아 원주민 추크치족은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을 다루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다. 부족의 남자가 서풍이여, 여기를 봐라. 내 엉덩이를 내려다봐라. 너에게 기름진 음식을 줄 것이니 제발 그만 멈추어다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의례를 목격한 19세기의 한 유럽인 여행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다. 주문을 외운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바람 부는 쪽을 향해 맨 엉덩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매 단어마다 박수를 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람을 멈추기 위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압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전에는 바람이 왜 부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시베리아 원주민 추크치족만 그럴 뿐이 아니라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그런데 어쨌건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나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이해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항이나 내용을 빗대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이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는 다 자기가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물건을 집었다라든지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느끼고 있으니까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정신이라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못하는 다른 것에도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서풍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서풍이여, 여길 봐라, 날 봐라, 내 엉덩이를 좀 봐라, 너에게 기름진 음식을 줄 테니까 좀 멈춰라.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좀 그만 불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건 사실은 사람한테 하는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하는 부탁을 바람한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 설명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어떤 관념을 거기다가 투사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한테도 사람과 같은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다 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고작용이 계속 되다 보면은 여기서 뭔가 굵직한 관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신입니다. 신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신이라는 관념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 신이라든지 성서에 나오는 신을 보면은 그리스 신 같은 경우는 연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죠, 거의. 맞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신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은 이거 뒤집힌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죠.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사실 인간의 특성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대상에다가 투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정신장애용 속에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근원, 세상의 근원을 이렇게 추상화시켜가지고 그 신이라고 하는 관념에다가 세상의 모든 근원을 갖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원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서 찾게 되는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넣냐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네,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관념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에 뭐가 존재하는 걸까요? 주관적인 그렇죠. 관념론이 역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철학가십니다. 예. 네. 왠지 자꾸 놀림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니에요. 예. 이미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거 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를 하는데요. 이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앞에 문희정 아나운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눈을 통해서 시각 이미지를 보고 있고 참 아름다우시다. 참 초절정 미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흐뭇해 하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너무 밝아지세요. 그리고 제가 문 아나운서께서 하는 얘기를 제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사실 문 아나운서라는 존재를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같은 제가 가진 이런 뇌 속에서의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느끼는데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분명 문 아나운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으나 사실 내가 이미지와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서 실제 내 밖에 문 아나운서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죠? 물질로서 존재하는지는 확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의 두뇌를 침으로 콕콕콕 찌르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자극을 주면은 사실 밖에는 실제 문 아나운서가 없지만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관념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관념인 건 맞으나 내가 이런 관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 밖에 실제 책상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문 아나운서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누가 확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알 수 없는 거다. 그것이 알 수 없다면 결국에 우리가 진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냐? 내가 느끼고 있는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 그 자체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관적 관념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는 있으나 실제 밖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건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스 친구 엥겔스가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신은 저 밑에 저 바닥이 있고 당신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거라는 거를 확신하지 못하겠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사실이 아니라. 못 뛰어내야죠. 100% 죽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이제 보통 도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에게 있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고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극단적 회의론에 빠지게 되고. 내 감각마저도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거죠. 예. 이렇게 보면 관념론에는 크게 대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 하지만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게 신이 됐든 나 자신의 관념이 됐든 세상의 근원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 관념론인 거죠.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물론을 얘기하면은 그 유물론은 관념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유물론자지만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관념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죠. 다만 제가 무의정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 특정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은 내 밖에 실제 문희정 아나운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의 일부를 내가 얻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밖에 나에게 관념을 제공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몇 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를 준비하는데 혹시 뭐 어렵다 이런 얘기 없으세요? 아니요. 햇님처럼님께서요. 요즘 국민 라디오를 들으면서 난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공부를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국민 라디오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뭐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요하겠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긴데라고 사실은 귀를 닫아버릴 것 같은 얘기인데 오히려 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라고 절절한 필요성에서 방송을 들으신다는 거죠. 예. 사실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좀 힘이 나네요. 선생님 이게요. 그 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아, 수학 너무 어려워. 아니, 그냥 콩나물값만 계산하면 할 줄 알면 되지. 왜 우리가 미적분을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아, 수학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의 논리성을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철학이라는 것도 의외로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삶의 역정과 인생 경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물론의 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 뇌와 음악에 대해서 다룬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뮤지코필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뮤직은 음악이란 뜻이고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뇌에 뭔가 질환이 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 사람들의 수많은 예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치명적인 헤르페스 뇌염에 감염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기억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심하게 다친 분이 있어요. 네. 클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몇 초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보거나 듣고 지각하는 그의 능력은 말짱했다. 그러나 무엇을 경험하든 그 인상을 한순간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 그가 눈을 깜빡이면 그의 눈꺼풀은 새로운 장면을 드러낼 채비를 했다. 깜빡이기 전의 장면은 완전히 잊는다. 매번 그렇게 눈꺼풀을 깜빡이고 주위를 볼 때마다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 그에게 어떤 느낌일까? 연결 상태가 엉망진창인 영화 필름과 비슷할 것이다. 반쯤 채워진 물잔, 느닷없이 가득 채워진 잔, 갑자기 길어진 담배,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제 갑자기 말끔해진 머리카락.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휙휙 바뀌는 광경이 그가 겪는 현실이었다. 이게 하도 답답해서 그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하려고. 네. 근데 그 일기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오후 2시 10분에 썼어요.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번에는 적절하게 깨어났다.
그리고 4분 뒤인 2분 14분, 2시 14분에 또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깨어났다. 2시 35분에 또 이렇게 써요. 지금 완전히 깨어났다. 왜냐면 앞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후 9시 40분에 또 이렇게 썼어요. 이전에 깨어났다는 기록이 있지만 나는 사실 이번에야 처음으로 깨어났다. 또 10시 35분에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깨어났다. 왜냐하면은 뇌를 다쳤기 때문에 기억이 몇 초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런 걸 단순히 육체와 떨어진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라고 하는 물질이 손상이 되면 바로 정신에 이런 영향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유물론의 증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예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83년에 했던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이에요. 이 실험 때문에 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은 좀 어이가 없는 실험인데 손가락 실험이에요.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뿐인데 대신 이것을 체크합니다. 뭘 체크하냐면 그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 아무 때나 자기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들어 올려지는 시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시간과 별도로 2개의 시간을 더 체크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손가락을 들겠다라고 실제 마음을 먹는 시간. 먹자마자 들긴 하지만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들 테니까. 네. 그 신경계통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측정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뇌에다가 이렇게 두피에다가 이게 전극을 붙여놓고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과 관련된 두뇌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손가락 올리면 이게 찍찍 올라가거든요. 네. 이 3가지를 측정을 했어.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당연히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게 가장 나중이겠죠. 그리고 나서 의지를 가지는 건 그거보다 이전이겠죠. 그렇죠. 0.2초 정도가 빠르거든요. 그거보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전압이 떠오르는 거는 내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 0.3초가 더 빨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는 보통 내가 손가락을 든다 할 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쯤 들겠다라고 해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문희정 아나운서를 그 실험을 하면서 문희정 아나운서의 뇌파를 보고 있으면 나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내가 들어 올릴 거야라고 결심하기 0.3초 전에 그것을 미리 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압이 먼저 뜨니까 0.3초 후에 문희정 아나운서는 나는 손가락을 들어 올릴 거야라고 결심을 하겠구나. 미리 안다는 얘기인 거지. 이 얘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전에 이미 무의식 차원에서 두뇌의 어떤 구조 속에서 결정돼가지고 그것의 결과를 통보를 받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때 의식에서 그 상황이 떠오르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다라고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마저도 누군가의 통제를, 그러니까 무언가의 물질 세계의 통제를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실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뭐 이런 실험에 허점이 있다, 아니면 이 실험이 결과적으로 맞다. 아직도 논란이 많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의지라는 것도 어쨌건 우리 두뇌의 네. 그 물질 신진대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뇌의 어떤 전기 오고 가는 그런 것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문희정 아나운서가 의식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싹 떠오르기 전에 내가 그 뇌파를 읽어내면 이분은 그런 결정을 하겠구나. 이게 모르는 문제에서 3번을 찍겠구나라는 걸 내가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조차 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조차 이런 물리법칙, 물질 대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은 결국에 모든 조건이 다 같다면 나는 그 순간 다른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물리법칙에 의해서 모든 전기의 움직임이 다 통제가 될 테니까
이게 일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 물리법칙에서 한쪽으로만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 순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뭐냐면, 의지마저도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닌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아니라 전기 오고 가는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의 결과물일 뿐이지 네. 그게 내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인 거죠. 이 얘기가 무서운 게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살인자한테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없네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조건이면 무조건 살인하게 되거든. 그러네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도 철학 부분뿐만 아니라 그 뇌과학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게 옳고 그르건 간에 지금 우리의 뇌과학이 이런 부분을 얘기할 정도로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물질 세계에 속박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관념조차도 어떻게 물질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은 이 세계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잇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네. 예전에 과학 철학 강의 들었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과학 철학 공부하셨군요. 엄정식 교수님이 네. 강의를 하셨는데 들으면서도 되게 예. 이게 철학의 부분인지 과학의 부분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더라고요. 혼란스럽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를 탐구하면서 당연히 과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 관념론은 종교랑 이어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주관적 관념론은 허무주의나 불가지론 아니면 도사님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두 세계관의 대립은 그것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라는 외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도 사실은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었죠. 갈릴레이가 무슨 두 가지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출간했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야. 지동설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체계를 거기서 등장인물을 나오게 해서 그냥 대화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이 둘을 판결하는 식으로. 그리고 갈릴레오는 난 누굴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걸 썼을 뿐이야. 마치 그러니까 너네가 보고 판단해. 네, 뭐. 나는 꼼수해서 이건 다 소설인데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갈릴레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갈릴레이가 철회 맹세, 종교 재판에서 철회 맹세를 했던 그 맹세 문헌을 다 옮겨왔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와. 자. 피렌체 출신 고 빈센초 갈릴레이 아들인 나 70살의 갈릴레오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성서를 앞에 놓고 성서에 손을 얹고 전체 기독교 세계에 이단적 타락에 반대하는 종교 재판관이신 존경하는 추기경 예하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바입니다. 나는 성스러운 가톨릭 교회와 교황께서 진리라고 여기며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언제나 모두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나는 성무청으로부터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이 잘못된 학설을 주장해서도 안 되며 그것을 지지해서도 안 되며 말로나 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학설은 성서와 모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단 선고를 받은 이 학설을 발표했으며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면서 매우 능숙하게 이 학설에 유리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나는 매우 강하게 이단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움직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모든 충성스러운 기독교인들 앞에서 내게 향해진 강력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실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류와 이단적 사상을 맹세로서 철회하고 저주하며 성스러운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다른 오류와 이단적 사상도 저주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단적인 어떤 것도 말로나 글로 발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단자나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성무청이나 거주진의 종교재판관이나 교회 관청에 알리겠습니다. 무슨 국가보안법 같아요. 나는 또한 성무청이 내게 부과한 속죄의 고행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르기로 약속하며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희 약속과 맹세를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교회법과 그 같은 죄에 대한 다른 일반적 규정들과 특수한 규정들이 부과하는 모든 벌과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얹고 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복음서가 나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나 갈릴레이는 위와 같이 철회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 철회 맹세의 문서에 서명하고 1633년 6월 22일 로마의 미네르바 동산의 성모 마리아 수도원에서 이것을 한자 한자 낭독했습니다. 나 갈릴레이는 철회 맹세를 하고 친필로 서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듣는 것과 이 사람의 철회 맹세를 읽는 것은 완전 다르죠, 느낌이. 정말요, 다르네요. 이런 굴욕적인 얘기를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했습니다. 감동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걸 직접 들으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이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을 것이고 종국에는 사형을 당했겠죠. 근데 이제 종신 감옥형이 선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만에 풀려났어요. 사실은요. 당시 서양의 지식층은 수도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 귀족들도 문맹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식자층들이 많았잖아요. 지배계급 중에. 걔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주들도 문맹들이었어. 오히려 이제 식자층과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도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똑똑하니까 사실은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의 책도 다 읽고 알고 있었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 교부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과 교회가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던 거예요. 재정 일치의 사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단순히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탁 이동할 수 있었던 정치 지도자였던 이유는 그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10계명을 받은 종교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령이 딱 선 거란 말이에요. 지도력이 선 거죠. 마찬가지로 중세의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 천동설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지배 체제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고 기득권층의 권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철학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사상사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면은 이것이 정말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할까라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옳은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싸울 이유가 없는데. 모든 증거가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돈다라는 거를 하고 있었고 그 똑똑한 교부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이 날아가니까. 이것은 사실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공화당 보수파의 이 종교적 뒷받침하는 게 기독교 보수주의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 예? 그리고 뭐 진화론, 창조론, 그리고 낙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 문제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첨예한 대립인데 그것의 이면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제 유지와도 관련이 있고요. 자, 이런 맥락이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유물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뭐 질문할 거 없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빨리 달려와서 살짝 시간이 조금 아니 오늘 할 양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지금 계속 청취자 모드로 예. 청취자 모드로 예. 그럼 제가 할 얘기를 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또 네. 무슨 얘기를 하죠. 네. 이 세계관의 차이가 어떻게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연구한다고 합시다. 1789년. 오, 그런가요? 네. 저 숫자에 강하시네요. 의외로 문과신데도. 제가 네. 필요한 것들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1789년 딱 이것도 나오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꾸 네. 까먹으니까 외워야 되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강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방송 진행을 하시려면은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얘기들이 정치, 역사 뭐 정말 다양하니까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뭐 종교개혁 1521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은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공화주의 같은 그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나오죠. 루소나 볼테라든지 뭐 몽테스키에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 공화주의를 부르짖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고 그리고 그 의식이 깨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신분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고한 어떤 지배계급들과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 이 공화주의자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틀릴 얘기는 아니죠. 맞잖아요. 계몽 사상이 퍼진 것도 맞고 그 공화주의 사상이 신분제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관념론이에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까? 관념입니까? 관념이요. 관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물론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을 낳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무의정이라고 하는 저 시각 이미지를 낳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낳은 물질 세상, 이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은 무엇이냐? 이걸 따져봐야지 더 근원을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보는데 그 근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우선 그 프랑스 당시 봉건 사회는 봉건 영주들이 지배계급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분제라고 하는 사상체계를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신분제의 꼭대기에 있고 너희들은 짜져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신분제를 내세우는 그 배후의 사회 경제적인 물질적 조건을 보면 봉건 영주들은 농노들한테 지대를 받아가지고 부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지대를 받아서 부를 취하는데 지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땅을 부쳐먹고 사는 농노들이 내는 노동지대라든지 현물지대 같은 것을 받아서 부를 취하는데 이런 농노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적 조건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그 관념 체계로서의 신분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부르주아 계층, 새로 이 봉건 영주들과 싸우게 된 그 자본가 계층, 이 부르주아 계급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공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부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공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상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가 공장을 차렸으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이 노동자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민이어야지 자기 노동력을 마음대로 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라는 형태로 토지에 속박돼서 영주들한테 지대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본가 계층은 자신들의 부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민이 많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신분제를 유지해야 돼요, 깨야 돼요. 깨야 되죠. 이 신분제를 깨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상적 무기가 바로 공화주의 사상이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공화주의 사상이 갑자기 그 당시 뜬 것은 사실 옛날 노예제 사회 때는 뭐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을까? 그 아주 옛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왕후장성에 씨가 따로 있냐 하면서 진승 오광 맞나?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별로 이제 힘을 많이 못 얻었는데 이 당시에 공화주의 사상이 이렇게 힘을 많이 얻고 대세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가진 금력,
돈의 힘을 이 사상을 얘기한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공중파를 잘 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가 계급과 권력층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돈줄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체제를 찬양한 얘기를 하면 저를 불러다가 막 기업 강연에도 꽂아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공중파에도 내보내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기업 강연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옹호해주는 얘기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당시 떠오르던 그 계몽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금력을 흘려줘서 그 사람들의 스피커를 팍팍 키워준 거예요. 자, 보세요. 마치 그 시카고 학파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렇죠. 금력을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는 거죠. 칠레 경제학. 칠레죠. 칠레죠.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칠레 경제학을. 진짜 무희정 아나운서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들으시네요. 신기하다. 저는 솔직히 그 수많은 방송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들으실까 싶었는데 칠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 틀린 것까지 딱 정정해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선생님, 저를 너무 바보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가 그냥 듣는 사람이고, 어쨌든 같이 진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예, 당황스럽네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좀 놀라서 한 얘기예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념체계, 공화주의라고 하는 계몽사상은 사실은 그 사상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자본가 계층들이 상공업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상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자유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관념체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적 과정을 보지 않는다면은 사실 계몽 사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에서 멈췄겠죠, 연구를. 그래, 여기까지가 나의 연구다. 하지만 내가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관념을 낳는 물질적 토대가 있을 텐데 이것까지 연구를 해야지 세상의 근원을 보는 것 아니냐. 왜? 결국 관념을 낳는 건 뭐니까? 물질이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유물론과 관념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문 용어를 써서 살짝 어려운데 저희가 흔히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죠. 계몽주의 철학이 그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 배경이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물질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사실 막스가 얘기했던 역사관인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역사 유물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단순히 무슨 평등, 박애 뭐 이런 정신이 발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세금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분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더 올바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문제를 봐도요. 취업 문제를 봐도 이 각가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 그리고 유물론 이 세계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객관적 관념론이야라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심성을 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주님 저는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취직에서 저를 붙여주세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결국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야. 나만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걸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도 쌓게 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세뇌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 그 용어를 쓰진 않으나 그렇게 세상을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비정규직을 낳는 사회적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처방까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대학에서 뭐 철학과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철학이 홀대받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물론 학부에서 4년 공부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늘 죄스럽고 죄송한데요. 예.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철학이라는 것은 예.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았을 때 국가가 어떤 도탄에 빠지는지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우리는 몇 번을 통해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몇 명이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철학,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줄 수 있는 철학이 정말 절실한 시기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했던 얘기는 마르크스의 철학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일부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세상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쑥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 예.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 네, 임승수 선생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교주님이신 거죠? 아이고, 예. 헌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에 이 오늘 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시대의 명저. 예? 예. 귀여운 속물. 예. 예.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